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인책입니다. 어제 그렇게 크게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공식과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제게는 총선 승부수로 보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준비를 해서 윤 대통령에게 그 안을 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저 같은 사람들은 종부세를 비롯한 이 나라의 과도한 보유세는 징벌과세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많은 강연에서 그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이 재산세 등 보유세와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무려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공시지가, 공시가격입니다. 그걸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심한 경우 공시가격은 수탈이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공시가격을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한다면서 부동산을 가진 국민을 마치 범죄인처럼 여겼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 중에는 건금 전략은 이들도 많을 텐데 그들은 죄 지은 자처럼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도 땅을 가진 이들도 모두 국가에 월세를 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침내 그런 불합리한 정책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구 물레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 징벌적이라는 표현, 그런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 증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입자들에게 다 증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가장 서민층에게 가장 무겁게 증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런 공시가 인상이 왜 불합리한지를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되돌려 놓은 것을 언급하며 법을 개정할 수 없어서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목리로 법을 바꿀 수가 없죠. 임대차 3법, 노동 3법 모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계획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자, 물레극장에서 이것 말고도 윤 대통령은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더 내놓았습니다. 바로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 재생을 하면서 해온 이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유주의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 보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하품을 합니다. 지금 왜 하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다. 아마 도시 재생 사업 예산만 이쪽으로 돌려도 절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은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서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정책에는 좀 반대를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정치판의 화제는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빠진 수도권 선거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죠. 한 3일 됐습니다. 사실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그 여론조사가 발표된 지난 주말부터 국민의힘은 문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사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무려 15%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민주당은 8%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15%포인트가 내려오고 한쪽은 8%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그 둘을 합하면 23%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대차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말입니다. 3월 2주차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각각 30%, 3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 2%가 낮아진 겁니다. 직전 여론조사인 3월 1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45%,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30%였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무려 15%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서울 지지율 대폭락은 ARS 자동 응답 방식의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월요일 날 발표가 됐죠. 3월 2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31%를 기록했는데 3월 1주차에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38.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국민의힘이 폭락을 한 걸까요? 그것도 서울에서 말입니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정부 지원론은 42%에서 31%로 11%포인트가 급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견제로는 48%에서 무려 58%로 1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걸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1%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천 과정이 끝나자 민주당이 그간의 사당화, 사천 논란에도 단일대우 구성에 성공을 했죠. 임종석부터 다 그대로 민주당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단일대우와 함께 급속하게 전투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자, 그것이 통하게 된 거죠. 그러자 한동훈이 원맨쇼에 취해 있었던 국민의힘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오히려 대구 도태우의 공천을 취소한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에 과거 군사정권에 봉직한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공천을 쉽게 취소를 시켰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도태우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5.18 특별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저 야당의 비명행사 논란을 즐기면서 이번 총선 승리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동훈은 유세 현장에서 부지런히 셀카 하나 찍고 마치 대통령 선거 전초전을 치르는 듯 하면서 환호를 즐기고 막상 성급한 이슈는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부에서 뼈가 굵었던 기자들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지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는 집권 여당에 불리한 선거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안일하고 무능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종섭 출국 금지 사건과 그리고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입니다. 자, 언론은 비명 행사까지 삼킨 이종섭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모든 이슈,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이슈 이런 것까지도 다 파묻어 버린 것이 바로 비명 행사 이슈였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문자 그대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하마 같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 행사 이슈조차 이번 이종섭 이슈가 빨아들인 겁니다. 사실 딱히 악재가 없던 국민의힘인데 이종섭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진짜 하마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종섭은 고 최수근 상병 과실치사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최수근이 사망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여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을 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도주 혹은 도피 논란이 총선 22일 앞둔 여권이 발목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3월 4일부터 추세가 바뀌기 시작해 이종섭은 여타의 관심사항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6개월 전 이종섭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오자 그를 출국 금지하면서 상부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논란이 벌어졌고 이종섭은 자진의 4시간 조사를 받고 출국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말입니다. 이종섭은 언론 인터뷰에서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도피가 가능할 수도 없다며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섭은 자신의 대사 부임 출국을 두고 일부 언론이 도피성이라고 비판하자 그야말로 정치공세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자신 귀국 요구를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공수처와 조율되지 않은 이종섭의 자진 귀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수사당국에서 부르지도 않은데 귀국을 해서 어디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종섭의 대사 부임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우선 이종섭이 받는 혐의부터 과연 출국 금지를 시킬 정도의 중범죄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종섭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에 출사표를 낸 여당 내 중진들, 예컨대 안철수와 나경원, 더욱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던 김은혜, 그리고 대선 캠페인 때 후보 수행단장을 맡으면서 윤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이용또, 야당과 같이 이종섭의 귀국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 선거에 출마를 했으니까 다들 마음이 급했겠죠.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전 한동훈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이종섭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종섭이 출국을 할 때 그의 출국 금지를 푼 것은 법무부입니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푼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대사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아그레망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이틀 뒤 이종섭은 호주로 출국을 했고 12일 호주 정부에 신임장 사부를 제출하고 대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4월 말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한국에 잠시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 23일 전인 18일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은 아예 일면 헤드라인에 유난 충돌, 유난 갈등이라고 썼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이 거취 문제로 촉발된 당정 갈등이 여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 동문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전날 이종섭이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주장한 한 동문을 머쓱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날 한 동문은 황상무에게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을 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뒤이어 황상무는 자진 사퇴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느리 터지다가도 이번엔 정말 빨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수석을 직접 경질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들 대다수는 수도권 위기론이 이종섭과 황상무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한 동문으로 인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의 열세를 보이는 것이 늘어나자 위기감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당 비대위 관계자는 특히 경기 인천에서 정권 심판론 비율이 높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인천이라면 수도권 대부분이죠. 여기에서 정권 지원론보다 정권 견제론이, 정권 비판론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로 축약되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야권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세우며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하자 국민의힘도 이제 바빠졌습니다.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이종섭만 귀국하고 황상무가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해임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자, 다시 의료대란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중간평가 성격의 이 총선을 망칠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의료대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의사들이 일으킨 분쟁은 단지 밥그릇 싸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존심 싸움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생명 존중 차원의 싸움인가요? 의사의 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교수들은 왜 사표를 던지는가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이어 서울의대 교수들이 20월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교수단체 사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서 19일부터 비대위에 사직서를 내기로 의결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모아서 25일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정부가 이날까지 항복하라 이렇게 줄을 쫙 꺼놓은 날입니다. 그날 교수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내겠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브란스도 그리고 부산이대도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은 더 많은 의과대학이 동참을 할 겁니다. 정부는 25일 이후부터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아주 강경합니다. 그러려면 이틀 전 아산병원은 왜 찾아간 겁니까? 28일 총회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 참석자 380명 중에 75%, 283명이 사직서 일괄 제출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3명 꼴입니다. 비대위원장 방재성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가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 진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많이 차이가 있고 교수들이 신체적 한계 상황에 맞춰서 응급 환자와 중환자 치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쉽게 말해 응급 환자와 중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다. 지금 이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 의사에게는 아무리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직서가 제출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니 꼼짝 마라. 당신들은 의료인이니까 만약에 직무를 획득해서 치료 행위를 소홀히 하면 그 역시 처벌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3월 20일 바로 오늘로 예고된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입니다. 한 해 2,000명을 늘린다. 그러니까 모두 다 몇 명씩 늘리겠다는 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선했죠. 주로 대학 총장들이니까 잘 선했습니다. 방재성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란다. 정문 발표를 하면 말하자면 정문을 늘리는 정문 발표를 하면 도저히 대화의 장이 열릴 수가 없고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 잘못이 된다. 방 교수는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협 입장에서는 정부가 2,000명 안을 고수하면 대화에 아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비대위 주최로 신촌, 강남, 용인 세 군데에서 교수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 그래서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 박용진이 조수진이라는 변호사에게 패배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로 이틀 전 경선 후보가 된 조 변호사가 이 박의원을 꺾은 것입니다. 이번 경선은 조수진이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0점만 받아도 50점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약 62점 정도를 취득하는 셈이 됩니다. 거기다가 박용진은 30% 감점 페널티를 받습니다. 50점을 받으면 15점을 깎이는 겁니다. 35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수진은 25% 가산을 받고 박용진은 30% 감점을 받는 그 상태로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또 이번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비율로
치러졌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강북을의 후보를 뽑는데 왜 전국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는가요? 서대문 갑도 그랬다고 그러죠. 당 선관위원장이죠. 이 박범계는 강북을 선거구에 전국 권리당원의 26.31%가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포진한 권리당원들이 강북을 경선에 대거 참여한 것입니다. 이른바 개딸들이 왕창 몰려간 거죠. 이런 경선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박용진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노동당 대변인을 할 때부터입니다. 저는 이번 여야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권력자가 쥔 권력, 그게 무엇일까요? 손을 펴면 다 빠져나가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손에 물을 쥐어 보십시오. 손가락을 펴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존중과 승복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얘기를 한 거죠.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존중이다.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려면 시민들의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